예, 자 겨울이 깊어가고 이번 주에는 설 연휴가 있고 정치인들은 겁나 바쁘고 오늘은 이제 1차 경선 후보자 명단들이 1차가 발표가 됐고요. 거의 전쟁과도 같은 날. 자, 우리가 지금 오랜만에 민영배 의원과 함께 결방만 안 하셨다 그러면 지금 100회쯤 됐을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아따, 겁나게. 네. 아니 근데 현역 국회의원인 게 중요하지. 네. 나란 일이 중요하지. 뭐 새날 같은 방송이 뭐 중요하겠어요? 시간도 아니 싫고. 근데 생각보다 새날이 제가 생각보다 그래서 생각보다 해서 송구한데 네. 제가 가서 보니까 새날 봤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특히 광주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새날은 국민 유튜브니까요. 아, 100만 이제 됐나요? 아, 곧 해가지고. 그때 갑니까? 그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영배만 같아라. 자, 1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민영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네. 죄송해요. 오랜만에 근데- 나와서. 근데 사실 저 보고 싶으시죠, 맨날. 아니 아, 진짜 그립더라고요. 이게 이제 브로맨스라고 하는 거지. 브라더 네 로맨스? 그렇죠. 브로맨스? 브라더들의 로맨스. 네. 그러네. 그래.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 안 보고 싶으시던가요? 늘 보고 싶죠. 근데 이번 주도 그러니까요. 안 나온다 그러면 에이씨 하고 또 가고 그런 건데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고향에서 올라와 서울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고향 쪽 국회의원들이 되게 뭔가 친근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거 새날이 편파 방송하네. 그러면 저 영남에서 새날 보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편파 방송이 맞아요. 자, 그래도 자기 입으로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지 다른 분들 오면 또 반대로 이야기해요.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가. 너무 진지하게 반응했어요, 제가? 제가 원래 본관이 안동이에요. 아, 난 그래서 안동건 씨. 경상- 아, 맞아. 네, 그 세도 가면 안동건 씨. 오. 그러니까요. 아, 맞아. 조선시대. 건현자 문자니까 그러네. 그래서 또 경상도 분들 나오면은 또 우리 본관 분들 왔다고 또 제가 이야기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게 그런 거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영배 의원 근황도 좀 이야기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정치 현안 한 두 가지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진짜 장명이나 기획을 잘하는 것 같아요. 민영배 민심 캠프. 근데 여기다 하나 더 붙였어. 집중 방문의 날. 근데 거기다 하나 더 성황, 성묘 뭐 이런 거예요. 저런 거 왜 하시는 거예요? 원래 보통 선거 시작하면 저 이제 시작합니다 하고 개소식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예. 캠프 사무소 만들어서 이제 시작합니다 하고. 근데 제가 개소식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좀 쑥스럽더라고요. 벌써 선거를 몇 번을 치렀는데 또 개소식?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 지지자분들 편하게 다녀갈 수 있게 하자. 그랬더니 누가 또 저렇게 저기다 봄이 온다. 뭐 형배꽃 핀다 저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컨펌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진짜 저거 몰랐어요. 하는지도 몰랐어요. 저거 하는지도 몰랐는데 저렇게 해서 되게 쑥스러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오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몇십 명씩. 네. 그런 분들 저기다 놓고 이제 저렇게 같이 사진 한번 찍읍시다 그래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잘 나왔네요. 그러니까 전 처음 봤어요. 지금 저 사진. 다 지금 우리 고향 분들 아니세요? 저분들이 다. 그렇죠. 아이고. 고향 분들이고 지지하는 분들이고. 네. 광주 광산 을에 계시는 분들 네.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선거운동 해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해본 선거운동 중에 가장 좀 차분한 저로서는. 그럴 수밖에. 제가 4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네. 4년 전에는 막 어떤 논란과 재경선과 이 과정들을 거쳤잖아요. 그렇죠. 4년이나 시간 주어지니까 민영배 의원이 딱 뭔가 분위기를 쥐고 간다 이런 느낌. 근데 하나 칭찬 하나 드리려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같은 방송 안에 법안 발의라든지 공약 이행 평가 뭐 이런 걸 하거든요. 와, 근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1일 날 민영배 의원 대표 발의한 법안이 2건이 통과가 됐어요. 국회 본회의에서. 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게 총 2건이 통과가 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 근데 광주 전남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법안 50건 입법 완료.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공약 이행 평가를 하는 그 방송에서 이 법안 통과율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많아야 두세 건, 대개는 0건이래요. 50건을 와. 근데 그거는 제가 오히려 그 비율 말씀하시잖아요. 네. 대표 발의한 법안하고 실제로 완료가 된, 즉 본회의를 통과한 이 비율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이 자뻑인데요.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법안 발의를, 대표 발의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게 320건. 예. 그중에 50개 국회 통과. 예. 지금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제 통과된 것만 놓고 보면 이제, 근데 제가 무슨 뭐 작구를 하나 바꾸거나 뭐 같은 내용을 여러 법에서 바꾸거나 이런 건 하나도 안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꾸 하나 바꿔가지고 그런 걸 하나도 안 통과시키는 했어요. 거안 하셨다고? 그런 거 와. 하나도 안 했는데 워낙 법안 발의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저희 보좌진들이 저한테 불만이 많죠. 그렇겠지. 일만 시킬 테니까. 아니 그건 보좌관들 죽어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50번째 통과된 법안이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49번째도 재미있는 거긴 한데 49번째 고향사랑 그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이를테면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안 돼 하는 거 말고는 다 해라. 다 기부를 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꾼 거고 그 50번째, 50번째 거는 뭐냐면 정치자금법이에요. 두 가지를 했는데 바꿨는데 정치자금법이 그 지방의원이라고 하잖아요. 자치구와 자치도, 시도에 있는 의원들. 이분들은 전에는 보좌진도 없고 이 후원금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 그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자치발전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보좌진 수를 늘렸어요. 그때 법안을 국회에서 물론 통과를 했지만 정부 제출로 해가지고 늘렸죠. 그리고 이번에 후원금도, 그러니까 이게 후원금도 거둘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선 실제로 직업 정치인인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이분들에게 수당이라고 주는데 이거 가지고는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하물며 정치 활동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시군 구의회 의원, 광역 의원에게 연간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씩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후원금을 제대로 쓰는지 공개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석 달에서 6달로 늘렸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걸 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허투루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뭐 시구의원들한테까지, 시군구의원들한테까지, 시도의원들한테까지 그 후원금을 거둘 수 있게 하면 되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얻는 효과가 그걸 못하게 해서 얻는 그 기대치보다 훨씬 긍정적이에요. 제가 볼 맞죠. 때는. 예. 예. 그게 이제 국회의원들 악마화의 산물로 한동훈이 국회의원 50명 줄이겠다면 먹히는 그 구조인데 사실은 세비 깎겠다고 하던데요.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후원금 왜 걷냐고 하는 분이 계셔갖고 댓글창에 내가 한마디 했어요. 후원금을 못 걷게 하면 부자만 정치한다. 부자만 정치할 뿐만 아니라 정치하는, 그래도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이 네. 부정부패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맞죠. 부정부패. 그러니까 보세요. 작년 10월 17일 날 경실련이 입법평가에서 정치 민영배 1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딱 그러네요. 진짜 의정활동 잘하신 분. 근데 사람들은 민영배를 위장탈당으로만 기억하는 게 문제지. 싸움꾼으로만. 진짜 이건 실력 있는 거고 새날 고정 출연자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제가 느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고맙죠. 이번에 면접을 들어갔는데 그 공관위 면접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왜 민영배 후보는 그렇게 한쪽으로 싸움만 계속하냐, 한쪽에만 집중하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 입법 활동 많이 했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저 정무위에 가서 기후위기 대응이나 무슨 이 양극화 문제나 뭐 이렇게
이 성차별 문제 이런 것도 다뤘고요. 또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금융 같은 게 심하거든요. 그다음에 교육에 가서 교육 문제도 했고요. 지금 과학기술 쪽도 요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 억울한 게 제가 그냥 그 이른바 검수완박 이 과정에서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만드느라고 즉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이렇게 좀 떼내야 된다는 이것 싸움을 하느라고 그 위장탈당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하여튼 1년 1개월을 무소속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좀 생긴 것 같은데 입법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입법 활동은 보니까 사실 평균 한 달에 한 건 정도 통과시킨 거죠. 거의. 그보다는 더 많죠. 예, 뭐. 아니, 그러니까 4년 동안. 4년 예, 동안. 예, 그렇죠. 예. 야, 대단하시네요, 진짜. 야, 새날 출연진 화이팅. 자, 근데 이제 지역구로 가보면은 권은희 의원이 사실 소신껏 뭔가 한 느낌은 있어요, 최근에. 김건희 그렇죠. 예. 예. 김건희 이제 그 특검, 주가 조작 특검 이것도 찬성을 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원래 저 국민의당 소속으로 합당을 해가지고 비례대표다 보니까 탈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광산을 출마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로 한대요? 아니 그러니까 저 선언 안 했죠, 그런 아직. 거죠. 선언 당선 가능성이 있나 싶기도 하고. 아, 그건 제가 당선 가능성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네. 근래에 저를 타겟팅해서 국민의힘 쪽이나 아니면 이른바 제3지대 정당 뭐 NY 신당 이런 데서 심지어는 얼마 전에 방송에서 계속 NY가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광산을로 출마하는 게 어떠냐는 이런 얘기를 막 하는 모양이 돼요. 언론인들도 하고 주변에서도 하고 그러다가 요즘 잠잠한데 한 일주일 전만 해도 한 두어 군데 방송사에서 패널들이 나와서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용산 나왔습니다. 용산. 아, 그랬어요? 아하.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광주 출마 얘기를 하니까 그럼 광산을이 될 가능성이 있겠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냐면 거기가 고향 영광에서 가까워요. 같이 연접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거기 같이 일하는 옛날에 정부실장도 하고 같이 일하는 분이 저희 구에서 저희 지역구에서 출마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저랑 같이. 그리고 제가 무슨 저 친명 핵심도 아닌데 저한테 친명 핵심이어서 쟤를 좀 공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뭐 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더니 요즘 잠잠한 거 보니까 안 올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지금 뭐 어떤 여론조사를 KBS 여론조사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저 그래프가 좀 보기 민망하고 그래서 저 민주당 쪽 지금 저 중에 이제 세 번째 있는 분은 탈당을 하셨고 원래 이제 이낙연 걔였고 그렇죠. 예. 나머지 분들이 단일화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KBS가 새해 뭐 앞두고 한 10년 뭐 그 특집 그거 한 것 같은데요. 한쪽에 있는 거는 4276533331 요거는 일반 시민들에게 광산을에 나오는 지금 예상되는 후보들 중에 누가 좋아 했더니 나온 거고 하나 더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네. 46, 10.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이 아니, 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 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중에 누가 좋아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가면 저게 어떻게 바뀌냐면 50 몇 대 뭐 99 뭐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요. 어쨌건 저 나머지 분들이 단일화해서 민영배 의원하고 붙어보겠다 이런 지금 그 보도를 제가 봤는데 예. 저는 이 정도 되면 그냥 단수공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저희 룰에 네. 광주에서 그것도 현역을 단수를 하려면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면 사실은 근데 단수공천을 부정적으로 볼 일이 아니에요. 봐보십시오. 승부가 뻔히 예측이 된다거나 만약에 승부가 뻔히 예측이 된다면 우선 이게 당내 갈등을 세게 유발을 해요. 이 경선 과정이 불필요한 경선 과정이. 그리고 온갖 부조리한 이상한 그 시도를 하게 돼요. 이를테면
뭐 그 엉터리 여론조사 같은 걸 해가지고 막 한쪽이 막 급상승했다고 나온다거나. 맞죠. 그다음에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요. 한 사람에 1,500만 원씩 내고 해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꼭 경선이 긍정적인 것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상점 벽해를 느낀다니까요. 아 옛날에 4년 전에 비해서요? 비하면 4년 전에 어떤 분하고 박빙이고 막 논란이 있었고 막 아니에요. 그때도 박빙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권리당원 명부를 훔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그걸로? 지금 저 중에도 지금 그때 그 권리당원 명부를 훔쳐가지고 그 명부를 지금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신데 하여튼 그때는 명부를 불법 조회한 거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니까 제가 일반 시민은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근데 그 당원 경선에서 근소하게 밀린 거고 그래서 20% 신인 가산점 뭐 이거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때도 단일화했어 그분. 결국 그분은 탈당하셔갖고 이제는 별 의미가 지금은 안 없어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탈당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근래 보니까 어디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정말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그거 좀 잠깐 얘기할까요? 하지 말까요? 해도 될까요? 예. 하나는 여론조사 보여주세요 그냥. 제가 그 이재명 그러니까 46 나온 걸로. 대선 경선 때요. 저희 지역구를 방문해서 제 방에 다녀갔는데 그 당원들을 아무도 모아주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들은 적이 없고요.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제가 오십니까 하고 모아서 해드렸겠죠. 그 후보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 당의 후보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더더구나 고향 선배인데 그리고 제가 뭐 잘 지내는 사이였는데 제가 지지를 안 했다고 그래서 지지선을 안 했다고 그래서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해를 해서 저는 그때 저한테 뭔가 좀 이 상의할 게 있어서 오신다고 알았기 때문에 제가 뭐 주변에 있는 저 지역의 자치의회 의원들이나 뭐 지지자들을 특별히 오시라고 한 적이 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저하고 딱 단둘이만 만났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그 자신이 거기 정무부실장으로 당대표 시절에요. 이낙연 당대표 시절에 자신이 정무부실장으로 가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사실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모욕적이에요. 아니 그 정무부실장 와서 이래주면 좋고 저는 그 당시에 좋다고 얘기를 해줬지 얼마든지 좋다 그렇게 얘기해줬지 제가 무슨 그거 오니까 안 그랬으면 NY 지지할 건데 이낙연 지지할 건데 이재명 지지를 그것 때문에 바꿨다 이건 정말 유치하기도 하고 모욕적이기도 하고 너무 촌스러워서 제가 정치를 대입할 가치는 없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정치인 중에 정치를 좀 저질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시기가 이제 경선에 뭐 공천받기 위해서라든지 가짜뉴스 너무 돌리니까 아니 그래도 이제 우리가 같이 잘 아는 사이고 같이 활동했던 사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왜곡을 그렇게 그냥 기본적인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되죠. 아니 제가 어떻게 그리고 날짜가 안 맞아요. 자기가 들어온 것보다 제가 훨씬 더 전에 지지선을 했는데 자기가 여기 들어가니까 제가 이재명 지선했다. 이거는 날짜도 안 맞고 앞뒤도 안 맞는데. 그럼 되겠어요. 그거는 좀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제가 그런 것처럼 말씀을. 아니 그런 방송이 떠돌길래 제가 그냥 사실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방송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모든 정보를요. 저는 민영배 의원님이 저한테 하는 직접 한 얘기라도 한 번 더 걸러서 들어요.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가짜뉴스 비슷하게 좀 나오면 썩어놓요. 아니 그거는 내가 얼마나 걸렸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갖다 쓴 최고의 예시예요. 민영배 의원이라고 그 말을 내가 다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시면 내가 속으로 믿음은 있겠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중에 민영배 의원 입장에서 할 만한 이야기면 그중에 1%라도 거른다는 게 제 지론이라서. 슬프네요. 왜 그러세요? 아니 우리 정치 현실이 슬픈 거예요. 실제로. 사실은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종종 나는 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적절치 못해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낯이 두껍지 못해서 딴소리 하면 얼굴 빨개져요. 그리고 금방 티가 나요. 그러니까 숨기질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직설적에서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정치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또 하나가 지금 하신 그 말씀이요. 왜 그렇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거 세게 걸러서 들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이중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아, 제가 이중적일 수도 있어요. 아, 왜 그러냐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쪽 언저리에 있어 보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뇌피셜과 정보를 긁어와서 저한테 투하를 해요. 아니 지금 그 말씀 하시니까 조금 전에 한 그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혹시 자신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걸 할 아. 때 내가 아무리 믿음이 가는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 가까운 분들 꽤 있잖아요. 막 뭐라 그래. 그러면 아, 정치판에서 뭐 저 정도 이야기 그냥 아니 오늘 제가 공부를 단단히 하고 가는데요. 아니 진짜로. 아, 실제로 제가 그렇게 많이 합니다. 속상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웃자고 얘기하는데 제가 죽자고 달라드는 걸로 진지하게 할 필요가 없구나 이게. 그리고 저 상대방의 얘기나 이런 걸 걸러듣는 습관 그리고 조금 상처가 되는 얘기여도 그냥 무시할 수 있어야겠구나 그 생각이 제가 지금 번뜩 드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 분들도 있죠. 누가 봐도 가짜뉴스인데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가 자작극을 벌였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자작극이 되려면 부산대 의사들 저기 소방 다음에 서울대 의사들까지 다 속여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를 내면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30%가 있다는 게 더 아픈 거지. 아 그러니까 진짜 정치적으로는 특히 그게 슬프네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 이념이라고 하는 것, 이념적 편향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섭고 어려운 우리가 대처하기 어려운 대상이에요, 이게 참.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 일부 정치권, 특히 자신들의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세력일수록 이걸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 버리냐면 언론의 자유를 한껏 침탈해 버리는. 그래서 언론 탄압을 해서 그런 조작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 세상에 방심위원장 좀 하는 거 봐봐요. 세상에 방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청부 민원을 넣어서 자기가 가서 셀프 심의를 해요. 근데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한 직원들 오히려 쫓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런 방심위원장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거 진짜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다. 알겠습니다. 무섭네 자, 진짜. 이 얘기만 해도 몇 시간 해요. 그렇죠. 네. 네. 자,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광주를 갔죠. 광주. 네. 내 고향 광주. 광주 가서 지금 저 5.18 묘역에서 이재명 대표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저 사진? 저거는 저 오른쪽 사진은 제가 기다리고 있는 그 이제 참배하기 직전에 지금 참배를 하려면 민주문에서 이렇게 쭉 걸어서 참배단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직전에 저 앞에 와서 쓰시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게 지금 박균택 후보도 옆에 보이시고 얼마 전에 새날 왔다 가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리고 민영배 후보 그리고 저기 보면은 아는 얼굴들이 굉장히 많네요. 저기 저 맨 왼쪽에 정진우 후보인가? 맞네. 정진우 후보도 계시고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저거 보면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궁금한 게 우리는 서울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 당대표가 지역에 오는 경우가 흔하진 않잖아요. 흔하지 않죠. 흔하진 않아서 아주 드물죠. 그럼 저렇게 웨이팅하는 느낌이 뭔지 한번 궁금해. 일단 그리고 진짜요? 호남에서 그냥 친명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민영배 의원이니까 뭔가 어떤 기분인지 저 상황에 대해서 뭔 생각했는지 한번 설명해 줘봐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오늘 여기 오시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 생각. 왜 현장 최고위를 광주에서 하고 그리고 광주 오셨으니까 당연히 5.18 묘역에 참배를 하고 또 내일 모레 설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오셨는데 무슨 의미일까? 근데 조금 있으니까 오늘 발표를 할 거래요. 맞아요. 어제 정청래 최고가 이야기하기를 전혀 언질 없이 바로 직전에 알려줬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거기서 발표를 하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연동형이겠군라고 짐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전부터도 한 절반 정도는 연동형이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어쨌든 나머지 사진 좀 보고 그런 생각 하나 있고 나머지 사진 좀 저거는 보고요. 끝나고 기자회견하러 가는 사진이에요. 기자회견하러 가는 중에 DJ 센터에서
제가 아, 이제 드디어 만나셨구나. 첫째 이제 인사를 드린 거예요. 아. 그 저기 있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많은 후보들이 지금 몰려와서 어떻게든 사진을 찍으려고 하겠구나. 그러고 저는 저기 묘역에서는 그냥 아예 뒤로 빠져 있었습니다. 계속. 아하.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나올 거예요. 잘 아까 그 기다리는 장면 말고는. 네. 그리고 저거는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DJ 센터에서 이제 그 최고위원회를 하러 가시고 최고위원회 끝나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래도 인사는 한번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기서 이제 아이고 참 그리고 제가 어저께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 그 발표하고 나서 제가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뭐라고? Great choice. 아, 결국 발표를 했죠. 준연동형으로, 그러니까 준연동형 유지하는 거잖아요. 유지. 그렇죠. 네. 저는 근데 이제 그 전에 계속 반반이었어요. 아 진짜 뒤로 갈까? 근데 이 대표에게 최고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달라.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위임을 해달라라고 해서 위임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때부터는 현행대로 가려고 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이 저는 그때부터는 꽤 왔었고 거기서 발표를 하신다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밖에서 기다리면서 그랬죠. 이제 준비하러 이제 안에 잠깐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대로 연동형이네. 그랬더니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엉뚱하게 병리병이네. 예, 그래서 저는 그랬죠. 아니 5.18 묘역에 와서 민주문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면서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병리평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바로 전날 문 대통령을 만났고 그렇죠. 거기서도 문 대통령도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예. 그러니까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는 예. 맥락이면 무조건 연동형인데 저는 이제 좀 안타까웠던 게 민영배 의원은 안 나오실 때 예. 연동형 지지한 사람 중에 민영배가 있더라 실망이네 막 댓글창에 올라왔어요. 내가 설명을 계속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냐면은 병리평으로 가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찬성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고립돼 버린다 이제 민주 진보 진영 내에서 병리평으로 가면 그런 지점 때문에 굉장히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저는 그 전부터 한 몇 달 전부터 이야기 들은 게 있어요. 결국 지도부 내에서도 병리평으로 못 간다. 리스크가 크다. 결국 그런 상황이어서 원래 이게 이제 지난번에 만들어진 선거법 부칙 조항에 이 다음 선거에는 병립으로 간 17석을 빼고 다 연동형으로 가는 건데 캡을 벗기고 캡을 벗기는 건데 47석을 모두 연동형으로 하는 거죠. 지금 협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법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우선 우리가 선거구제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가? 만약에 이것만 보면 이번 결정이 저는 굉장히 잘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저쪽의 반응이 거의 그냥 발작적이잖아요. 단말마적이고 발작적이잖아요. 지금 오늘 의총에서 들어보니까 정계특위 협상을 멈추라고 했대요. 그래서 지금 중단됐어요. 저쪽이 몹시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한동훈 위원장 그 발언하는 거 보세요. 어제도 제가 어느 방송에서 잠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발언하는 거 보세요. 한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5천만이 좌우된 아이고.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입니까 이게? 가볍기가 깃털만 못해요. 그 깐족이는 그 호르몬이 진짜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렇게 기분에 대한민국 따라서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대한민국 시민들을 어떻게 보고 주권자들 어떻게 보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래놓고 지들은 위성정당 먼저 만들어놓고 그리고 얘기하고 그렇게 여러 차례 안을 내놨잖아요. 온갖 안을 다 내놨어요. 근데 다 안 받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면 저희들이 설령 억지로 선거법을 개정해서 가도 거부할 겁니다. 윤석열이. 절대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된다고 봤어요. 병리평을 하자고 그러잖아요. 저쪽에서. 왜 우리가 병리평을 합니까? 하자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럼 그동안 병리평 주장했던 당원들 엉터리 노.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결정이 정말 역사적 의미를 갖는 위대한 결정이 된 이유는 그렇게 갑론을박을 하면서
이쪽이 오를 수도 있고 저쪽이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을 충분히 제공하고 거기에서 선택의 공간을 열어준 거예요. 선택의 폭을 넓혀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병립형 주장하는 분들도 장단이 있고 맞죠. 연동형으로 가도 장단이 있고 제가 딱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한 거는 저 보수 언론이나 지금 저 한동훈의 반응을 보면 저쪽 반응을 보면 저 사람들한테 타격이 갈 수 있구나 이런 게 하나 있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이것이 이 나라에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거냐 아닌 거냐 즉 정치가 제대로 굴러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 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 보면 당장 총선이 아니라 다음 상황까지를 보면 맞죠. 이건 대선까지 현명. 봐야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당내에서 뭐 연동형 주장한 사람들은 잘못됐고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저한테 막 비난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80명 안에 왜 네가 있냐고. 그리고 제 유튜브 구독자가 300명이나 줄었어요. 그 사이에. 오늘 참 다들 다시 좀 구독 좀. 다시 좀 돌아와 주세요. 네. 민정배 TV 구독자. 제가 그랬는데 그러면 병립형 주장하신 분들이 막 이제 또 한 번 했잖아요. 저는 그분들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고 이게 다양한 색깔을 가진 그러나 결정되면 딱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민주주의 정당의 모범이다. 뭐처럼 민주당다운 이재명다운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남은 과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이런 논란들 갖고 이제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하는 안 돼, 시도 그러면 자체 안 돼요. 잘못했고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양쪽 다 장단점이 너무 선명해가지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고요. 논란을 계속하고 여러 가지 안을 내고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내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다라고 제가 사실은 공개적으로 안 했는데 내부적으로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게 주장들 하시라.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됐었냐면 저는 민주당이 이기는 게 우선이었는데 병립형으로 갔을 때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어요. 그냥 대충 현재 다 정당 지지율 몇 개 갖고 샘플링한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같이 가려고 하면 지역구에 민주당 의석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그 대목에 대해서 제가 최병천 원래 처음에 병립형이 유리하다고 주장하신 최병천 부원장께 정중하게 다시 한번 이번에 이 결정하고 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던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제대로 이기는 길이 뭐냐. 어차피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제대로 이기는 길이 뭐냐. 그리고 그게 제가 연동형이 그쪽에 더 가깝다고 보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지금 제 표현을 하자면 정당 구도의 유동성이 커졌습니다. 전에 2개 당만 있을 때는 그렇게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힘에서 떨어져 나온 이준석 당이 생겼고 개혁 신당, 개신당이라 하대요. 개신당. 그다음에 의원님도 저 이런 말장난 하시는구나. 민주당에서 좋아요. 예.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NY 신당, 개혁 미래당, 개미당이라 하대요. 거기는 개신당, 개미당 그러던데. 근데 개미당 이름 채택 안 했다고 참여 안 했잖아요, 두 사람. 안 했죠, 이제. 아니 처음에 어쨌든 이 얘기 나올 때 그런데 가만히 봐보세요. 비례제 선거구를 고민할 때 지역구에서 국힘의 지역구를 뺏어와서 우리 개혁 진보 세력에게 비례로 줄 수 있으면 이게 최고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151석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지역구에서 많이 있고 비례를 저쪽에 줄 수 있으면 그러면 한국 정치의 발전을 놓고 볼 때 훨씬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봐보시면 국힘에서 떨어져 나간 그러니까 국힘에서 이탈한 지지자하고 민주당에서 이탈한 지지자를 비교해 보면 국힘에서 이탈한 지지자가 더 많아요.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예. 자, 중립지대에서도 그게 더 많아요. 그쪽이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역구에 가서. 그러니까 제가 전제가 2개 있었는데 지역구에서 단일화하자 민주당도 참여해야 된다. 저는 이 연동형으로 가면 민주당도 그 비례 정당에 참여해야 된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과제가 이 참여하고 이 지역구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남았는데 기존에 있던 구도에서 민주당에서보다 국힘에서 빠져나가는 숫자가 더 많으니까 이쪽에서 만약 단일화만 하면 즉
대개 5% 이내에 들어와 있는 차이가 국힘하고 민주당하고 차이가 들어와 있는데 한 4, 50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면 뭐 49개래요. 지난번 11월까지 해갖고 보면.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단일화만 되면 1대1 구도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49개든 50개든 이 중에 지금은 49개 넘어서 50개 될 거예요. 넘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옛날 같으면 그냥 반반 가져가요. 확률적으로는 그렇죠. 네, 확률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5석 내지 10석만 가져다가 우리가 가져오면 민주당은 의석을 줄어들지 않고도 저쪽에다 맞습니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부수적 효과가 더 큰 측면이 그렇죠. 있다는 그래서 이거는 우선 먹기에는 꽃감이 달다고 그냥 총선만 생각하면 이럴 수 저럴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손해보지 않는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실리적으로도. 그래서 네. 이번에 선택은 명분으로 보나 실리로 보나 참 오랜 고민 끝에 민주당다운 이재명다운 선택을 제대로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보니까 맺혔어 지금 300명도 기억하는 거 보니까 맺힌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왜 그랬냐면 저번에 왜 민주당이 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 지지자들이 긴장을 했겠어요. 아, 그래서 제가 한 서너 분하고 이 논쟁을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고 페북에도 쓰지 않고 논쟁을 해봤는데 뭐 이거 듣고 계신 분 중에 계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신앙이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나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병리평이 좋은 제도다. 민주당이 이기는 제도다. 아무리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설명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생각했는데 그래도 정말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옥동자를 지금 대표께서 딱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병리평이 민주당 승리를 가져올 거라고 자체가 약간 미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고립되면 안 되는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하면은 푸른 나무 수박 이런 사람도 꽤 많았어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그러니까 제 인생 방송 철학 중에 하나예요. 가치관 문제는 서로 비난하면 안 돼요. 가치관 문제. 그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돼. 우리는 병리평으로 이길 수 있을지 연동형으로 이길 수 있을지 사실 몰라요. 문제는 뭐냐 정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전에부터 한 말씀드리잖아요. 과정의 정치가 중요하거든요. 이제부터. 이 과정의 정치를 잘 가져가야 민주당이 튼튼해지고 집권 기반을 만들어서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집행 권한을 갖고 오지 못하면 정부를 운영할 수 없으면 의회에서 아무리 견제를 해도 너무 힘이 딸리잖아요. 예. 저렇게 거부권을 9번 행사해보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내일 모레 또 특검 그 쌍특검 제가 하느라고 아시잖아요. 86세 동안이나 예. 천막농성을 해가지고 그 해놓은 건데 그걸 그냥 대통령이 혼자 그냥 팍 안 돼 그러면 어제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그 결단은 뭐였냐면 민주개혁 진영 지도자의 긴 고난과 결단이에요. 처음으로 긴 고민과 결단. 우리가 앞으로 이 과정을 잘 가져가기만 하면 누구도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대사에서 이 대연합 야권 대통합 대연합을 한 번도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드디어 그 길을 연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어저께 그 발표할 때 그 옆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뒤에서 봤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자회견 할 때 뵀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주 썩 괜찮은 지도자예요. 제가 보니까. 그 표현이 뭐 그래요. 아주 썩 괜찮은 지도자라니까. 내가 알아요. 의원님은 썩 괜찮다는 게 베스트야. 네. 근데 남들이 보기엔 조금이라고 느끼는 화법이신 거예요 지금. 아니요. 제가 여기서 제가 막 수다스럽게 막 그렇게. 아니 정말 위대한 선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네. 위대한 선택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봐보세요. 이재명을 그렇게 죽이려 들잖아요. 법으로 죽이려 들려고 저 검찰 수사권 가지고 장난을 떨고 네. 그다음에 언론이 말 가지고 언어 가지고 저렇게 공격을 해대고 오늘도 봐보세요. 오늘 신문 보고 제가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다 진짜. 아니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뻔뻔스럽게 하고 있는 국힘에 대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위성정당 안 만들면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제 주장이 그겁니다.
아니 왜 국민의힘한테 그리고 이용을 드디어는 안 해? 어떤 세력에선가 모르겠지만 칼까지 동원하는 이런 그러니까요. 네, 이 상황을 견디면서 저는 이번에 쭉 보면서요. 아 이재명은 하늘이 지킨다. 네. 자. 시간이 관계상 이제 그러니까 제가 좀 네. 조금 이렇게 톤을 낮춰서 얘기해도 그냥 그게 베스트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제 신데렐라 지금 시간이 됐고요. 지금 여러분 그 위에 채팅창에 농협 351-1131-8776-13 국회의원 민영배 후원에 물론 본선 들어가면 후원금이 많이 쏟아지겠지만 자 어쨌건 관심을 좀 봐줘주시고요. 민영배 의원 그 300명 빠진 구독자도 좀 그것 좀 해주세요. 아따 참말로 참. 그거 하고 나서 일주일에 100명씩 막 빠지더니 네. 지금 한 3주가량 됐잖아요. 이 논란이 막 이렇게 된 게 300명 빠졌다니까요. 저는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충격받았어. 그게 그만하시죠. 63,200이었는데 네. 62,900으로 줄어가지고 네. 아 이거 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저는 분명히 갈라치기 세력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잖아요. 간첩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네. 자, 민영배 의원은 여기까지 오늘 이제 뒤출연자들이 기다리고 계시므로 예. 아쉽지만 다음 주에 혹시 못 나오시죠? 잠깐만요. 아니 왜냐면 이 약속해놓고 가야지 이 저 비서들 새벽에 출연한다는 소리 들으면 미처 준비가 안 돼. 다음 주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시고 못 나오실 거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경선이 이제 시작이 돼서 아마 다음 주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언제쯤 발표를 할 거고 그 다음에는 또 계속 그 변회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반드시 나올게요. 근데 네. 다음 주는 확정은 못 하고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설 연휴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마음의 고맙습니다. 상처 추스리시고 가세요. 근데 잘 안 돼요, 네, 사실은. 알겠습니다. 제가 좀 예. 허술한 사람이어가지고.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파이팅, 새나라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